어이, 영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나가! 여긴 제 아들 집인데 뭐 문제 있나요? 서울 송파의 고급 아파트. 아버지가 큰아들 집에 허름한 옷차림으로 방문했는데 경비원들한테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때마침 며느리가 나타났죠. 그런데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본 순간 믿기지 않는 말을 쏟아냅니다.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장 내보내세요. 가진 것 없다고 개무시를 당해버린 시아버지 강태호 씨. 그렇게 아들 집에서 거짓 취급을 받고 쫓겨나 버립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아버지를 거짓 취급한 며느리와 큰아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빌고 있었는데요.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희 집도 신경 좀 써주세요. 도대체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짐작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텔. 강태호는 73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전직 공무원 출신이지만 지금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오래된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들만 빽빽하게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며 시간을 보냈죠. 점심은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먹었고 저녁에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세 자녀가 있었지만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큰아들 강준혁은 IT 기업 이사로 송파의 타워형 주상복합에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진과 함께 30평대 아파트에서 넉넉하게 지냈죠. 작은 아들 강준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해 강남 못지않은 송파 오피스텔에서 일했습니다. 사업 파트너 동현과 함께 여러 지점을 운영하며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강수진만이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대학병원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9살 딸 하윤이를 혼자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반지하 원룸 5평에서 모녀가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지금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강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보상금 800억 원 지급 예정.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죠. 강태호의 조부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거액의 보상금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강태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손녀 하윤이가 겨우 4살 때 갑자기 병에 걸렸던 순간이요. 치료비가 급히 필요했지만 강태호는 도와줄 형편이 안 됐습니다. 막내딸 강수진이 두 오빠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도움을 청했지만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냉정하게 외면했던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강태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자식들의 진심을 먼저 확인해 보기로요. 누가 진짜 아버지를 걱정하는지, 누가 돈만 바라보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진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강태호는 옷장을 열어 가장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입지 않던 색이 바래고 구겨진 옷이었죠. 면바지도 낡아서 무릎 부분이 해져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사흘간 씻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기로 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강태호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얘들아. 하지만 아버지도 알아야겠다. 며칠 후 강태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노인의 모습이었죠.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 알아볼 시간이야. 강태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원룸텔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송파였습니다. 큰아들 강준혁이 사는 곳이었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송파역. 역에서 나와 10분쯤 걸어가니 웅장한 타워형 주상복합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강태호는 건물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30층짜리 고급 아파트. 로비에는 경비원이 서 있고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화단과 분수대가 있는 입구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과연 강태호는 천천히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주민들이 강태호의 초라한 모습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경비원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강태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 큰아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강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리링.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태호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800억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터폰 너머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손님이 계셔서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준혁이 있니? 아버지가 왔다고 전해줘. 인터폰 너머로 작은 소리들이 들렸고 혜진이 남편에게 뭔가 말하는 소리와 강준혁의 당황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5분이 지났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고 강태호는 복도에 서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강태호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말 지금은 곤란해서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또다시 10분이 흘렀고 강태호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작은 봉투 하나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강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안에는 5만원권 한 장과 만원권 2장, 정확히 7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쪽지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이걸로 당분간 지내시고 다음에 연락주세요. 강태호는 7만원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운 아들에게 7만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폰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버지, 다음번에는 미리 연락주세요. 그리고 옷차림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웃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서요. 강태호는 입술을 깨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강태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고 로비를 지나는 순간 위층에서 이웃과 혜진이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혜진은 아까 온 사람이 그냥 도움 요청하러 온 분이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아 손에 쥔 7만원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거리는 쓸쓸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작은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강태호는 작은 아들 강준서의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송파의 고급 오피스 빌딩이었고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한 아들이 여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경비원이 다가왔고 강태호의 초라한 모습을 훑어보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강준서. 내 아들인데. 경비원은 신분증을 요구했고 강태호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비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강준서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말끔한 양복 차림의 강준서가 내려왔습니다. 옆에는 사업 파트너 동현이 함께였고 강준서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서야, 저분이 누구세요? 강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강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야, 나야. 하지만 강준서는 고개를 돌리고 경비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경비원님, 블랙리스트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동현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말은 강태호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냥 동냥하러 온 사람이에요. 영원이죠.
강태호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이 강태호의 팔을 잡고 로비 밖으로 안내했지만 강태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엘리베이터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빌딩 밖 계단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7만 원이라도 줬지만 작은 아들은 0원이었고 아예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자식들이란 말인가. 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두 아들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강태호는 방향도 모른 채 거리를 걷기 시작했고 해가 지면서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는데 멈추면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어느새 대학병원 앞에 도착했고 병원 주차장 구석에 있는 벤치를 발견해 그곳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에 눈을 떴는데 환경미화원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딸 강수진이었습니다. 지혜야. 강수진도 아버지를 알아보고 눈이 커졌으며 급히 아버지 곁에 앉아 강태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수진은 밥은 드셨느냐고 물었고 강태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수진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는데 자신이 야간 근무 중에 먹으려고 싸온 김밥이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강태호는 김밥을 받아들었고 두 아들은 7만 원과 0원을 줬지만 가난한 막내딸은 자기 밥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수진은 오늘 어디서 주무시려고 하셨느냐고 물었고 강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집으로 가요. 좁지만 셋이서 지내면 되죠. 강수진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강태호의 시험에 진짜 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반지하 원룸 5평. 강수진과 9살 손녀 하윤이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습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좁은 공간에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그리고 접이식 식탁이 전부였죠. 창문은 반쯤 땅 아래 묻혀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윤아, 할아버지 오셨어. 작은 침대에서 하윤이가 일어났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할아버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이가 달려와 강태호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강태호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단다. 강수진이 급히 이불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여기 누우세요. 제가 물 데워드릴게요. 괜찮다. 너희 쉬어라. 아니에요. 씻으셔야죠. 강수진은 전기포트로 물을 데워 대야에 담았습니다. 수건을 적셔 아버지께 드렸죠. 이걸로 일단 닦으세요. 내일 목욕탕 가시게 제가 모셔드릴게요. 강태호는 수건을 받아들고 얼굴을 닦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피부에 닿자 며칠간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배고프시죠?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아니다. 너 도시락 먹었잖니. 저는 괜찮아요. 강수진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냄비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죠. 하윤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은 좁지만 따뜻해요. 엄마가 맨날 그러는데 마음이 따뜻하면 집도 따뜻한 거래요. 그래, 하윤이 말이 맞다. 강태호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라면이 완성되자 강수진이 그릇에 담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드세요, 아버지. 강태호는 라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뜨겁고 짭짤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아들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한 끼도 얻어먹지 못했지만 가난한 막내딸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수진과 하윤이는 얇은 이불 하나를 나눠 덮고 웅크려 잤습니다. 강태호에게는 두툼한 이불을 덮어준 것이었죠.
강태호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수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은 힘들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일했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딸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수진이 큰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입으세요. 봉투 안에는 깨끗한 옷과 새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따뜻해 보였죠. 얼마짜리냐? 19만 원이요. 강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하윤이의 말을 듣고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제 학원비로 할아버지 옷 사드렸대요.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좋은 옷 입혀드리는 게 더 중요하대요. 강태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이 손녀 교육비까지 포기하면서 자신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이가 다가와 색연필 세트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제일 아끼는 거예요. 작은 손에 들린 24색 색연필이었습니다. 몇 개는 짧아져서 거의 다 쓴 것도 있었지만 하윤이가 소중히 아끼던 물건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가, 이건 내가 아끼는 거잖니? 할아버지가 더 소중하니까요. 할아버지 심심하실 때 그림 그리세요. 강태호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9살 아이도 할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는데 40대 두 아들은 아버지를 거지 취급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800억이라는 보상금이 있지만 이미 강태호는 누가 진짜 가족인지 확인했습니다. 막내딸 강수진, 그리고 손녀 하윤이. 그들만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강태호는 가방 속에 넣어둔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보상금 800억 원. 내일부터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두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강태호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서는 강수진과 하윤이가 나란히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좁고 습한 반지하였지만 강태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것을 바꿀 뉴스가 터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강태호 씨, 정부로부터 800억 원 보상금 수령. 방송에는 강태호의 사진과 함께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거액을 받게 된 사연이 상세히 보도됐고, 화면에는 강태호의 조부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기록들과 관련 자료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전국이 이 소식에 주목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강태호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송파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아들 강준혁은 거실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TV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리모컨을 손에서 떨어뜨렸고 며느리 혜진이 큰 소리에 놀라 달려왔습니다. 화면을 본 혜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800억이라고. 혜진은 며칠 전 자신이 7만 원을 문틈으로 던지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던 일, 그리고 이웃에게 도움 요청하러 온 분이라고 말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는데. 강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안 받으셔. 전화가 꺼져 있어. 원룸텔 주소라도 알아. 당장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강준혁은 아버지가 어디 사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평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소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패닉 상태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송파 오피스텔에서 작은아들 강준서도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업 파트너 동현이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핸드폰을 들이밀었고 동현의 목소리는 비난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야, 준서야. 이거 내 아버지 맞지? 800억이라고. 며칠 전에 블랙리스트 올렸다며. 친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강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급히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동현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사무실을 나갔고 강준서는 책상에 엎드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 동안 두 아들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원룸태를 찾아갔지만 이미 비어 있었고 관리인도 어디 가셨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았으며 두 아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막내 여동생 강수진에게 연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준혁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나 오빠야. 아버지 혹시 거기 계세요? 강수진의 목소리는 냉담했고 평소 연락도 없던 오빠가 갑자기 전화를 한 이유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뉴스 보셨죠? 강준혁은 할 말이 없었고 그냥 아버지를 좀 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 계세요. 주소 보낼게요. 작은 아들 강준서도 같은 시각 강수진에게 전화했고 강수진은 오빠에게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틀 후 반지하 골목에 고급 세단 2대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고 큰아들 강준혁과 작은아들 강준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고 서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 다 손에 명품 가방, 고급 한우 세트, 백화점 상품권을 들고 있었는데 황급히 준비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서로의 의도를 눈치챈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고 강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같이 들어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비좁고 습한 골목,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그리고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이곳이 막내 여동생이 사는 곳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5년 전 손녀가 아팠을 때도 여동생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강준혁이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강수진이 나타났는데 표정은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에 강태호가 앉아 있었고 깨끗한 옷을 입고 계셨지만 두 아들은 며칠 전 초라한 모습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들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생각하니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아버지. 강태호는 조용히 두 아들을 바라봤고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강준혁이 먼저 떨리는 손으로 선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준서도 얼른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내밀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선물을 받지 않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 일주일 전엔 날거지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두 아들은 할 말이 없었고 강태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아, 넌 나한테 7만 원을 줬지. 그게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가치였어. 강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강태호는 작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넌 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두 아들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명품 가방도 한우 세트도 백화점 상품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돌아가거라.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일주일 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마. 셋 다 오너라. 강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강태호는 딸에게도 함께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두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선물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강준혁이 중얼거렸는데 변호사 사무실이라니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일주일 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강태호는 막내딸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좁은 반지하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 강수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은 힘들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었죠. 냉장고에 반찬을 챙겨놓고 아버지께 아침 식사를 준비해두고 나갔습니다. 강수진이 나가고 나면 하윤이가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하윤이는 자신이 할아버지께 선물했던 색연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색연필로 그림 그릴 거예요. 할아버지 것이라고 했지만 하윤이가 빌려 쓰는 것이었죠. 하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강태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지하라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밝았습니다. 며칠 후 강수진이 퇴근하며 큰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깨끗한 옷과 새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짜리냐? 19만 원이요. 강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이가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엄마가 제 학원비로 할아버지 옷 사드렸대요. 강태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윤이는 밝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한테 좋은 옷 입혀드리는 게 더 중요하대요. 강태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이 손녀 교육비까지 포기하면서 자신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강수진에게 학원비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강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강태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이가 색연필 세트를 다시 할아버지께 가져왔습니다. 작은 손에 들린 24색 색연필이었습니다. 몇 개는 짧아져서 거의 다 쓴 것도 있었지만 하윤이가 소중히 아끼던 물건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소중하니까요. 할아버지 심심하실 때 그림 그리세요. 강태호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윤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엄마도 그러는데 할아버지 계시니까 집이 더 따뜻해졌대요. 9살 아이도 할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는데 40대 두 아들은 아버지를 거지 취급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좁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수진이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가 전부였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강수진은 아버지께 계속 반찬을 권했고 강태호는 딸에게도 많이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수진은 자신은 괜찮다며 아버지와 딸에게 더 많이 주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강수진을 보며 강태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효녀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집이 좁아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돌봤습니다. 5년 전 하윤이가 아팠을 때도 두 오빠에게 무릎까지 꿇었지만 냉정한 거절만 받았던 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 일주일 후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세 자녀 모두에게 연락을 보냈죠. 문자 메시지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로 오너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강수진도 아버지께 물었지만 강태호는 곧 알게 될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강태호는 막내딸과 손녀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하윤이와 그림도 그리고 강수진이 만든 밥을 먹었습니다. 두 아들의 고급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강태호는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태호는 강수진이 사준 새 옷을 입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아버지, 제가 같이 갈게요. 그래, 같이 가자.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 강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7만 원과 0원, 그리고 720억 원.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강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아버지 편이에요. 고맙다, 지혜야. 택시가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이미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죠.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차에서 내리자 두 아들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강태호는 아무 말 없이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강수진이 아버지를 부축하며 함께 들어갔죠. 두 아들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은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넓고 깔끔한 회의실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네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강태호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강수진은 아버지 옆에, 큰아들 강준혁과 작은아들 강준서는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두 아들의 표정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강태호님의 재산 분배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준혁과 강준서는 서로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재산 분배. 800억 원. 두 아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강태호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정부로부터 800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했고 이 중 50억 원은 독립운동 기념 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준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큰아들 강준혁 씨에게 드릴 금액은 7만 원입니다. 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7만 원, 750억 중에서. 변호사는 담담하게 서류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7만 원이었습니다. 강준혁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강태호는 아무 표정 없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작은아들 강준서 씨에게는 0원입니다. 강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0원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강태호가 차갑게 한마디 했습니다. 앉아라.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준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막내딸 강수진 씨에게는 720억 원을 증여합니다. 강수진은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호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받아라. 목소리는 이번에는 따뜻했습니다. 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냐고, 무슨 이유가 있는 거냐고. 강태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넌 나한테 7만 원을 줬지. 강준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가치였어. 문도 안 열어주고 문틈으로 돈을 던졌지. 강태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 난 너에게도 7만 원을 주는 게 맞다고 봤다. 강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태호는 작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넌 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 강준서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동현한테 0원이라고 말했지. 강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유산을 줄 순 없지 않겠니? 강준서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혜는 달랐다. 강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기 밥을 내어주고 딸 학원비까지 써가며 날 돌봐줬어. 강태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9만 원. 지혜한테는 큰 돈이었지. 하윤이 미래였어. 강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버지 옷 사는 데 썼어. 진짜 효녀지. 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강준서도 그때는 몰랐다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다고. 강준혁은 송파 30평 아파트에 살고 강준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을 강태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5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윤이가 아팠을 때 강수진이 두 오빠 앞에 무릎 꿇었던 일을요.
제발 하윤이 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두 아들은 냉정하게 외면했습니다. 너희가 도와줬다면 지혜는 사채를 쓰지 않았을 거야. 강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너희가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800억 때문에.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한테는 7만 원과 영원을 줬으면서 내가 800억 있다니까 이제 찾아왔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강태호의 의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강준혁과 강준서는 울먹이며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습니다. 진짜 뉘우치고 있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강태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끝났다. 돌아가거라. 강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수진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두 아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한우 세트도 백화점 상품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강준혁과 강준서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제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준혁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강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7만 원과 영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세상은 크게 변했고 강태호의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800억 부자인 아버지를 거짓 취급한 두 아들의 이야기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으며 댓글은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여론은 차갑고 냉정했으며 두 아들에 대한 비난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강준혁의 회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사업 파트너들이 하나둘 찾아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강 이사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는 신뢰를 중요시해서요. 아버지를 저렇게 대한 분과는 함께 일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취소되고 프로젝트가 중단됐으며 강준혁은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후회했습니다. 며느리 혜진도 달라졌고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간 혜진은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결국 이혼 통보가 날아왔으며 강준혁은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아들 강준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여러 지점의 가맹점주들도 등을 돌렸고 다른 브랜드로 전환하겠다는 연락이 잇따랐습니다. 사업 파트너 동현이 사무실로 찾아왔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서야, 미안하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내 아버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나도 부모님이 계시거든. 강준서는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동현은 고개를 돌리고 나갔습니다. 강준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고 사무실은 텅 비었으며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의 집에서 같은 생각을 했고 아버지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잘못을 뉘우쳤다고 말씀드려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강준혁이 먼저 움직였고 막내 여동생 강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야. 오빠, 아버지 좀 뵙고 싶은데 괜찮을까? 강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오고 싶으면 오라고 했습니다. 강준서도 같은 날 전화했고 아버지께 정말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으며 강수진은 오빠에게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틀 후 두 아들은 다시 막내딸의 집 앞에 섰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고급 세단도 없었고 명품 가방도 없었으며 강준혁은 낡은 경차를 타고 왔고 강준서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골목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 우리 정말 바보였지. 그러게. 두 사람은 나란히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수진이 문을 열었고 거실에는 강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돈 때문이 아니라고 3개월 동안 매일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강태호는 조용히 두 아들을 바라봤고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두 아들은 천천히 일어났고 강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한다. 너희도 내 자식이니까. 용서는 한다. 두 아들의 눈이 커졌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는 순간 강태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순 없다.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지혜가 무릎 꿇을 때 어떻게 외면했는지. 그건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다.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강수진이 가방에서 2개의 봉투를 꺼냈고 오빠들에게 받으라고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은행 수표가 들어있었고 각각 8천만 원씩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빠들이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야죠. 약속해주세요. 이제부턴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강준혁은 눈물을 흘렸고 고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강준서도 눈물을 닦으며 자신들이 누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이렇게 도와주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강수진은 웃으며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대답했고 그 순간 하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큰아저씨, 작은아저씨도 오셨네. 하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뛰어들어왔고 강태호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윤이는 오늘 미술 숙제로 가족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고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으며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반지하였지만 그 안은 따뜻했고 강준혁과 강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함께하는 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두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다짐했으며 강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아들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혁은 강수진이 준 8천만 원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었고 이번에는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조금씩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아갔습니다. 강준서도 마찬가지였고 작은 카페를 열어 손님들을 직접 대하며 사람의 소중함을 배워갔습니다. 두 아들은 이제 매주 주말마다 막내딸의 반지하 집을 찾았고 아버지께 무난 인사를 드리며 지난날의 잘못을 조금씩 만회해 나갔습니다. 어느 주말 강준혁과 강준서가 함께 반지하를 찾았고 이번에는 장을 가득 봐서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요리 좀 해드릴게요. 강준혁이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서툴렀지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강준서는 하윤이와 함께 앉아 숙제를 도와주었고 하윤이는 작은 아저씨가 수학 문제를 재미있게 설명해주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아저씨, 이제 매주 와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 하윤아. 아저씨가 매주 올게. 강태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림 8-1. 저녁 식사 시간, 좁은 식탁에 5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강준혁이 만든 음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고 강수진이 고맙다는 말을 하자 강준혁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요리는 서툴지만 앞으로 더 배워서 자주 해드릴게. 오빠 고마워요. 맛있어요. 강준서도 아버지께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카페를 열었는데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오세요.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 나중에 가마. 강태호는 잔을 받아들었고 두 아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윤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래, 하윤아. 이제부터 우리 다 함께 사는 거야. 강태호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수진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강준혁과 강준서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두 아들은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왔고 서로 농담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강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그날 밤 강준혁과 강준서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강태호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준서야. 내 아버지.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구나. 두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강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잘하겠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다시는 그런 잘못 안 하겠습니다.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강수진과 하윤이도 다가와 다섯 사람이 함께 안았고 좁은 반지하 거실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림 8- 몇 달 후 강수진은 강태호가 준 돈으로 반지하를 벗어나 작지만 햇빛이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준혁과 강준서가 이사를 도왔고 세 남매는 함께 짐을 옮기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야,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 아버지가 우리 셋 데리고 공원 가셨던 거. 기억나죠, 오빠? 그때 아버지가 우리한테 아이스크림 사주셨잖아요. 맞아. 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바보였지. 새집 거실에서 강태호는 창밖을 바라봤고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윤이가 할아버지 곁에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새집 어때요? 이제 햇빛도 잘 들고 따뜻하죠? 그래, 하윤아. 정말 좋구나. 강태호는 손녀를 안아 올렸고 세 자녀가 함께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된 것 같았고 돈이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없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부족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섯 사람은 새 집의 거실에 둘러앉아 치킨을 시켜 먹었고 하윤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제 진짜 가족처럼 살겠습니다.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자.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었고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강태호는 세 자녀와 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 그중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도 평범한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